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구입을 해서 판매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판매 과정을 통해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으로 상품, 원재료, 제공품 등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수량과 단가를 산정해서 매출원가를 인식하는데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과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평균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품의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법은 매출 시 매입원가를 기록했다가 매출원가로 대응시키는 방법이고, 선의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했다는 가정하에 출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후의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출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잔액란의 단가와 매입 단가가 다른 경우 매입 시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해서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총평균법은 매출 시의 인도량과 잔액란의 수량만 기입하였다가 월말에 총평균 단가를 구해서 인도 단가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상품의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인데요. 선의선출법은 간단하게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매출되는 것이라는 것, 후의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가 된다는 것, 이동평균법은 잔액란의 단가와 매입 단가가 다른 경우에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은 꼭 핵심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은 특히 더 중요한데요. 선의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출고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최근 매입 가격으로 계산이 되고, 매출원가는 과거 시점의 매입 가격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 후의선출법은 반대로 재고자산의 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기말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이 오래전에 취득한 단가를 반영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의선출법은 기말상품 재고액이 최근에 매입한 가격으로 계산이 되지만, 후의선출법은 기말상품 재고액이 과거에 취득한 단가를 반영한다는 것 때문에 재고자산의 흐름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차이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결정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상품의 매입 시에 매입 수량은 인수란에 기록을 하고, 매출 시의 매출 수량은 인도란에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서 장부상의 기말 시점에 잔액란에 남은 수량으로 기말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 언제든지 장부상 상품의 재고 수량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품의 매매가 발생할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는 계속기록법인데요. 계속기록법은 기초 재고 수량에서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단기 매출 수량을 차감을 하면 기말 재고 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에 해당이 되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 시의 판매 수량을 기록하지 않고 기말의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말의 재고 수량을 한 번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기말의 실지재고를 파악해서 이를 기초로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입 시의 매입 수량은 인수란에 기록을 하고 매출 시에는 인도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서 실지재고를 조사해서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상품의 인수량만 기록을 하고 출고량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식을 보면요. 기초 재고 수량에서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실지 재고 수량을 차감을 하면 단기 매출 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수량을 결정할 때 어떻게 방식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계속기록법은
상품의 매매가 발생할 때마다 인수란과 인도란의 매입과 매출 수량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의 매입 수량은 인수란에 기록을 하지만 매출 시에는 기록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서 실지재고를 조사해서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산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유동성 배열법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화가 빠른 속도, 현금화의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유동성은 현금화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현금화가 쉬운 계정에서부터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의 순서로 나열을 하고, 문제에서 나열된 계정 과목을 보면 먼저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고, 토지는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미수금은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그리고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은 통화, 지폐나 주화, 그리고 타임 발행 수표 혹은 동전 발행 수표,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 먼저 당좌예금과 통화대용증권, 우편한 증서는 모두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에 해당이 되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통합해서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는데,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답은 4번이 옳지 않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은 단기투자자산인 통합계정으로 표시해서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예금,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에 지급한 수수료는 반드시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건데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2번입니다. 재무상태표상 단기투자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투자자산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단기예금,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매입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를 합니다. 비용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보고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채권입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받아야 될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과 같이 대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통합해서 부르는 계정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통합해서 부르는 계정이 매출채권이 되겠습니다. 모두 상품 거래에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고요. 상품 거래에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것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매출채권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채권은 자산이고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당좌자산 계정으로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계정을 통합한 계정을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그리고 어음을 받고 매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통합해서 부르는 계정이 되겠고요. 만약 상품이 아닌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상품이 아닌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채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판매를 회계용어로 매출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채권자가 받아야 될 권리,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에 외상매출금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하고 대금을 회수하면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외상매출금 T계정을 보면 자산이기 때문에 전기는 1월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항상 차변에 발생하고 외상매출액은 차변에, 회수액은 대변에, 미회수액, 잔액은 대변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바드러움입니다. 바드러움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이고 바드러움 계정의 차변에 기입을 하고 어음 대금을 회수하거나 어음을 할인했을 경우에는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바드러움의 T계정을 보면요. 차변에 1월 1일 전기 2월액을 기입하고 어음을 수취했을 경우엔 차변에, 어음을 회수하거나 할인했을 경우엔 대변에, 미회수액은 대변에 남게 됩니다.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전자의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죠. 회수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감소하게 됩니다. 자산의 감소이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미래에 나중에는 받을 게 없는 상태가 되죠. 채권의 회수이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3천만 원, 차변에는 보통예금 1,000만 원, 당좌예금 나머지 금액 2천만 원 입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상사의 상품을 23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12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을 했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고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영업수익의 발생 230만 원, 차변에는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 120만 원 증가하고 잔액은 아직 받지 못했죠. 외상 매출금 110만 원, 잔액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대손의 회계 처리입니다. 대손은 매출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대손이 예상되는 경우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손이 예상되는 경우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도나 파산이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손의 예상은 대손 예상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전기에 혹은 전에 충당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 잔액을 차감을 해서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추가 설정액을 계산해서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결산 시에 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될 수 없음을 예상을 해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액을 예상해서 대손상각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 대손 충당금 즉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을 설정해서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만약 매출채권이 아닌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0원인 경우, 없는 경우에는 대손 예상액을 전부 대손 충당금 금액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고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기재한다면 증가하는 의미이고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등장한다면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의미는 대손이 예상될 거를 대비해서 대손의 금액만큼을 설정을 미리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 주고요. 대손 예상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더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 추가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손 예상액은 1,000원인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원만큼 부족한 금액을 추가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대손상각비 차변에 5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500원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대손 예상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손 예상이 500원 예상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기에 1,000원만큼 많이 설정을 해 놓은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큼은 환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환입은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초과한 금액 500원만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켜주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을 써서 500원만큼 대손충당금에서 소멸시켜줍니다. 이 경우가 대손의 예상에 해당하는 회계처리이고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 즉 확정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라움이 실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된 경우에는 대손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고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손상각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차변에 대손상각 비용으로 전액 처리를 해주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실제로 대손 발생됐을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대손의 확정은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감소됩니다. 만약 대손의 발생액이 700원인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손의 발생액 전액 700원을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회복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금액을 차감시켜주면 되겠죠.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대손 발생액만큼 700원만큼 대손충당금 금액 감소시켜주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700원, 회수 불가능하게 된 금액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대손 예상액이 1,000원인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700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충당해 놓은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대손 확정액이 더 많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700원을 감소시켜주고 나서도 300원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300원 비용 처리를 해주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회수 불능액 1,000원을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대손의 발생, 확정됐을 경우에는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대손충당금의 잔액 유무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전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미림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26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손 처리는 실제 받아야 될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대손 처리 시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0만 원만큼은 차감을 시켜주고 나머지만 비용 처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외상매출금 260만 원은 못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260만 원 감소되고요. 자산의 감소,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잔액만큼은 감소시켜주고 30만 원 차감한 후에 나머지 230만 원만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처리, 대손상각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만큼 차감시켜주고 남은 잔액만 비용 처리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대손의 회수입니다. 올해에 대손 처리된 채권이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가 된다면 대손 시에 처리한 분괴와 반대로 분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괴한다면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원상 회복시켜주면 되고요. 외상매출금은 현금으로 전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채권이 단기에 회수되는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는 전기의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어서 회복시켜 줄 수가 없고 대손충당금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기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회수되는 경우와 전기에 대손 처리된 채권이 단기에 회수되는 경우는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른데요. 단기에 올해에 대손 처리된 채권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하면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겠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반대로 분괴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에 작년에 못 받게 된 회수 불능액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가 이미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을 시킬 수가 없어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만 이 금액만 회복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전기에 회수 불능된 금액은 대손 충당금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매출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의 회계 처리입니다. 미수금인데요.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하고 발생한 채권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처분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에 해당이 되겠죠. 상품이 아닌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한 금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우리 상사의 6천만 원에 매각을 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대변의 토지 감소하게 되겠고요. 차변에는 대금은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선급금 보겠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인데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대변의 현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선급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리 지급한 돈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상사에서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금이라는 당좌자산 감소하고요.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돈 선급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 1000개인데 한 개당 1000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상품의 10%를 지급했기 때문에 상품 금액 100만 원에서 10% 계산한 10만 원만큼을 미리 지급한 경우가 되겠네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10만 원 감소하게 되겠고 차변에는 선급금이라는 당좌자산이 10만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입니다.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 시에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해서 정리하는 결산 정리분계가 꼭 필요한데요. 먼저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에 해당이 되고 임시계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이외에 가수금 그리고 현금 과부족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계정은 반드시 원인을 밝혀서 해당 계정에 대체시켜주는 결산 정리분계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결산 시점까지는 반드시 원인을 밝혀서 임시계정을 정리해주는 분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출장 전 여비를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출장 전입니다. 출장 후라면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여비 교통비로 비용 처리를 했을 텐데 현재는 출장 전입니다. 출장 전이란 의미는 출장 가서 얼마를 사용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인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출장 전과 출장 후는 계정 과목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출장 전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가지급금은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감소하게 되겠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결산 1년제 기말 가지급금 계정 잔액 15만 원은 거래처 우리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유동부채를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가지급금 계정 잔액이 반대로 상계 처리가 되어서 임시계정으로 처리했던 가지급금을 감소시켜줘야 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 50만 원이 발견이 되었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는 거래처 소리상사에게 지급한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외상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경우이고 외상매입금
부채의 상환, 부채의 감소, 차변에 50만 원 감소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 자산을 감소시켜주는 분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감소하는 분계가 되었습니다. 채권과 채무의 관계입니다. 먼저 상품 매매 거래의 외상대금, 상품 거래인 경우에 외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채권은 외상 매출금,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매 거래가 맞는데 어음으로 대금을 받거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채권은 받을 어음, 채무는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금전상의 거래 대금인데 1년 이내에 금전을 빌려준 경우,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경우, 회수 조건으로 빌려준 경우, 1년 이내에 금전을 회수 조건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 단기 대여금이 되겠고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거래 금전을 빌려온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 매매 거래의 외상대금, 상품 이외의 외상대금인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수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매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을 받았다면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선급금이 되겠고 선급금은 채권, 선수금은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채권에 해당하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채무에 해당하는 모든 계정 과목이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자산과 부채 종류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받으러옴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분계 문제인데요. 1번입니다. 상품 3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변엔 상품 3만 원 재고자산 증가하고 대변에는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가 미리 나한테 주었던, 우리 회사에 주었던 어음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던 어음은 받으러옴이 되겠죠. 받으러옴 3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상품을 5만 원에 매출하고 그 대금은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라는 영업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에는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받을 어음 계정 차변에 기재하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비품을 3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2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비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상품 이외의 자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이나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상품 거래에만 외상 혹은 어음으로 시작되는 계정 과목은 모두 상품 거래에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음으로 발행을 했었어도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미지급금이라는 유동부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4번입니다. 비품을 5만 원, 장부금액 5만 원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비품을 매각했기 때문에 대변의 비품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대변의 비품이라는 유형자산 5만 원 감소하게 되겠고요. 차변에는 어음으로 받았는데 상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가 없고 아직 받지 못한 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상품 거래에만 받을 어음이나 외상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기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1월 1일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 있습니다. 10월에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가능 매출채권이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 가능하지 않게 됐죠. 회수 불능하게 됐기 때문에 대변의 매출채권 20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차변에는 대손 처리할 때는 항상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죠.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 먼저 차감시켜 주고 나머지만 비용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5만 원 대손 충당금의 감소는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5만 원 먼저 기재하고 20만 원에서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 15만 원은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기의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15만 원인 3번이 되겠습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이 잔액을 먼저 차감시켜주고 나머지만 비용 처리해 준다는 회계 처리 방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대금을 못 받았다면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되겠죠. 아직 받지 못한 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1번 미수수익은 결산 시에 등장하는 계정과목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은 했는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수익을 의미합니다. 선수수익도 역시 결산 시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인데 수익 중에 내년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이지만 그 대가를 당기에 미리 받은 경우 먼저 받은 수익인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미수수익은 자산이고 선수수익은 부채에 해당됩니다. 매출 채권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일반적인 상거래,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판매 대금의 미수액이 되겠죠.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